왜 그렇게 뒤에 쪼로로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 어? 어? 그 뭐냐? 제가 그 지난주에 좀 바쁜 와중에 좀 호출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좀 갔다 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제가 거기 이제 뭐 요즘 뭐라 그러더라? 미래 전략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 뭐 고문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싫다고 했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아마 뭐 다른 교수님들이랑 해서 아마 하게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간 김에 이제 그 임원분들부터 해서 제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지금 부장 친구들, 저희 팀원이었던 애들에게 쭉 같이 한번 봤어요. 보면서 이제 뭐 임원분들이야 요즘 똥줄 타죠. 곧 이제 인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잘 다독여주고 밖에 나와도 살 수 있는 법은 있다 알려주고. 근데 이제 어 저는 사실 저희 회사를 가끔 가는 이유가 제가 좀 관심사항이 그 산학장학생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지방 공립대까지도 산학장학생을 해줬는데 요즘은 한 7, 8년? 한 10년 전부터는 산학장학생 제도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특히 지방 공립대.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입사했을 때도 산학장학생을 저는 특채였는데 특채를 뽑는 학교가 딱 10개 학교였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스트 빼고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딱 10개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보러 이게 그 거기도 이제 그 SAT를 보러 봐야 돼요. 그래서 보러 이렇게 갔더니 이제 그 수험 번호랑 이제 옆에 학교들이 쭉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거더라고. 나중에 인사팀한테 물어보니까 그 10개 학교를 중심으로 뽑는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10개 학교가 이제 인사팀에서 생각하는 삼성전자에서 생각하는 이제 주요 대학인 거죠. 이스트를 제외하고. 근데 이제 한 그로부터 한 2000년, 2010년 좀 넘어가면서부터 산학 장학생 제도가 이제 지방은 공립대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음, 그 산학 장학생을 하고 예를 들면 산학 관련한 과제를 하는 이유가 회사가 그 학교에 특별한 기술을 바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회사에 엔지니어로 이렇게 있으면 학교에서 이제 산학 과제를 하면 이제 평가하면 교수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되게 한심했어요. 차라리 저 돈을 우리들한테 주면 훨씬 더 잘해줄 텐데. 근데 이제 그 산학의 이제 핵심이 이제 인력 확보니까 기술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북대나 이렇게 주요 거점 국립대학이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대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석박사 인력들을 장학생으로 뽑을 수 있는 인력 풀 자체가 작으니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좀 계속 확장해 보려고 이제 그쪽 인문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어떻더냐, 사원들 대리들은 어떻냐. 왜냐면 요즘 사원 대리들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개인적인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있어요. 당연히 뭐 똑똑하고 그렇긴 한데 뭐 태도나 이런 건 둘째 치고 그거는 저희 때, 저희도, 저희가 사원 대리 때 똑같이 들었던 건데, 기초 과목에 대한 역량이 좀 아쉽다. 예. 저희도 들었어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그게 변함없나 봐요. 예. 진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내년 겨울방학 동안에는 좀
빅테크 기업에 아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물어보려고 하긴 해요. 미국 애들은 어떻냐? 제가 미국 애들 교육식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 석박사들, 그 석박사들 인력들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기초교육을 이제 할 때 봤을 때는 전 별 차이 없더라고요. 걔네들이나 우리나라 애들이나. 그러니까 그 기초 역량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는 컴과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과들도 있고 뭐 기계과도 있고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세기는 강해졌다는 거예요. 세기라는 게 스트렝스가 아니라 세세한 뭔가, 뭐 툴을 다루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각 전공별로 갖고 있는 기초 과목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 저희로 치면 뭐, 뭐 저희 컴퓨터 구조나 운영 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류의 과목들, 컴파일러,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런 이산수학과 같은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각 전공들에서 있는 전통적인 전공 필수 과목들에 대한 이해가 항상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요. 전자과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세밀한 거는 회사에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필요하면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배우게 돼요. 왜? 그걸 잘 못하면 내 퇴근 시간 늦어지거든. 그 스스로 하게 돼요. 근데 그 기초 과목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거는 잘 안 해요. 회사를 들어가서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특히 대리 정도급이라고 소위 말하는 지금은 대리라는 직급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 정도만 돼도 그것 때문에 차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 능력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너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진짜 그런 것도 좀 많이 강조해 줘라. 그 얘기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면접관을 할 때 제가 면접관 할 때 질문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무슨 뭐지? 소위 말하는 뭐 해커톤에서 뭘 하고 프로젝트에서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기초 과목 내용 물어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막 이런 것들은 물론 그걸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면접관이 보고 이게 무슨 활동이고 뭔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대회고 뭐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거 잘 모르는 면접관들 많아요.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자기 아는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과목에 대한 내용을 딱 찍어서 물어볼 때 그때 그 대답에 따라서 정말 인상이 달라져요. 특히 예를 들면 면접관들에게 딱 보면 성적표부터 봐요. 이력서랑 성적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십몇 년 면접관을 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읽어본 건 몇 번 안 돼. 정말 제 기억에 남는 몇 명 빼고는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물론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면접관은 성악서를 믿어요. 성선서를 믿지 않습니다. 증빙할 수 없는 그 모든 내용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자기소개서에 열 몇 장을 쓰는 것보다 증빙 가능한 몇 줄을 쓰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진로 대체 과목 아닌가? 진로 탐색 과목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학점으로 쳐주는 모르세요? 제가 작년부터 지도하는데 몇 팀씩.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로 탐색 과목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무슨 프로젝트를 해요. 한 세네 명이서. 사실 컴과 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하죠. 제가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본부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컴과 교수라서 컴과 학생들은 되게 좋은데, 예를 들면, 국문과나 영문과나 철학과나 이런 쪽 학생들은 뭘 할 수 있냐? 물으니까, 그래서 별로 잘 안 한대. 그래서 차라리 이걸 섞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어? 그러면 이제
전혀 다 모르는 과의 학생들도 서로 이제 알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구현 방법을 모르면 그걸 컴과 학생들이나 이쪽에서 그걸 제공해서 그 더 좋은 어떤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다음부터 컴과 학생들이 좀 많이 한대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해서 그 수업을 뭐 평가는 제가 해주니까 주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럼 그걸 해서 예를 들면 한 프로젝트를 갖고 경진대회를 해요, 교내에서. 그래서 우수한 분들한테는 총장상을 줘요. 그럼 내가 총장상을 한 줄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방학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예를 들면 해커톤이든 경진대회든 외부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뭐 꼴찌 상이건 뭐건 간에 쓸 수 있으면 하나를 쓸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걸 해봤습니다. 막 아무리 써봤자 그걸 알아줄 수도 있지만 못 알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중요해. 증빙 가능한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당연히 지금 저희 세대가 취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저희는 뭐 학점, 그다음에 영어 성적, 영어 성적도 저희 때는 뭐였지? 650점 이상이었나? 뭐 그랬어요. 저희 때는. 토익이 650이었나? 700이었나? 뭐 그 정도 이상이었었어. 그리고 이제 그 면접하고 이제 SAT 보는 그 정도였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막 무슨 다양한 이력들도 하고 훨씬 더 저희 때보다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물론 그거 하는 것도 힘든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지만 예를 들면 학기 중에 수업 듣는 이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이 수업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내가 신청했고 학점을 이수 학점을 따야 되고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나중에 뭔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사회인이 됐을 때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야. 언젠가는 내가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배운 이걸 갖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런 걸 매일 뭐 환기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조금은 진지하게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제 과목만 그렇게라는 거 다른 과목 모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한테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는.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면 100%이 얘기 다 합니다. 저 또한 느꼈었고. 딱 제가 제 제가 세 명, 두 명이었구나. 처음에 두 명짜리지만 제가 제 팀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많이 느낀 게, 내가 왜 대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더 기초 과목에 대한 뭐 회로를 근본적으로 안 했을까? 그냥 시험만 잘 보고 문제 풀고 끝. 방학이면 끝. 왜 이랬을까? 수학 왜 다 좀 더 안 했을까? 되게 후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더라고.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또는 밖에 이제 졸업하시고 뭔가 회사건 뭐 연구원이건 뭘 하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개발할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죠. 절대 안 해요. 그렇게 자기 개발에 쉬우면 자기 개발 책이 매년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안 됩니다. 수십 년째. 저도 회사에서 경험해 왔어요. 저희 팀원들한테 따로 공부할 것들 주면서 이렇게 보고했는데 안 해요. 못 합니다. 안 한다기보다. 똑같이 몇 시간을 일해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갔을 때 느끼는 피로감과 회사에서 몇 시간을 일하고 집에 가서 느끼는 피로감은 달라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 회사에서 돈 벌었잖아. 주말 나는 놀아도 돼요. 당당하니. 지금 여러분 학생이니까 그래도 방학 때 공부도 해야 하고 직장 다니면 그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난 당당하게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가 아니면. 그 스스로 그 당위성을 정말 강하게 부여합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래서 못합니다. 내가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띵까띵까 누워있다고 해도 마음에 일말의 죄책감이 안 들어요. 왜? 난 일했으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서 뭔가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 학교에 있을 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내가 수업을 들을 때나 무언가를 할 때 조금 생각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해보셨으면 해요. 물론 저도 잘 못했으니까.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했고 많은 여러분의 선배분들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필요함을 느낍니다. 거의 100%. 음.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후배한테 똑같은 얘기를 저처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이 전혀 다른 직종의 일을 하더라도 느낍니다. 그건 100%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느끼시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해 둘 걸. 아, 이런 거 할 때 조금 좀 제대로 해놓을 걸. 100% 느낍니다, 살면서.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이번 이제 한 1, 2주 정도 해야 될 건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피지컬 메모리의 양은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다음 OS가 무언가 복작복작 뭔가 일을 해서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에게 너만이 갖고 있는 무한한 크기의 메모리가 있는 것과 같은 일루전을 제공해줘요. 그러면 실제 그 사용자나 사용자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가 바라보는 메모리는 실제 피지컬 디램은 아니죠. 그냥 무한한 크기, 실제 무한한 건 아니지만 무한과 가까울 정도, 무한하다고 느낄 정도의 크기의 가상의 메모리를 우리는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나 사용자 프로그램은 그 가상의 메모리 공간에서 우리가 마음껏 코딩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CPU도 가상의 메모리 주소 공간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런 거를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 누군가가 이 가상의 메모리 공간에서 마음껏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 피지컬 디램과 연결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내가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데 그 워드 프로세서라는 잡이 메모리 주소 100을 요청을 해요. 카톡도 뭔가를 하는데 동작을 하는데 메모리 주소 100을 요청해요. 내가 보는 유튜브도 메모리 주소 100을 요청해요. 왜? 이 각각은 독립된. 왜냐하면 각각이 자기만 갖고 있다고,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쓰고 있으니까 나도 메모리 주소 100 쓸 수 있고, 카톡도 100 쓸 수 있고, 유튜브도 100 쓸 수 있고, 인스타도 100 쓸 수 있죠.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메모리 주소 100이 실제 피지컬 메모리 주소 어딘가에 실제 매핑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가 저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에서 메모리 주소 100이 있을 땐 너 유튜브라는 프로세스구나. 네가 요청한 메모리 주소 100은 실제 피지컬 D램에 1000에 있단다. 1000에 연결해서 실제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요. 인스타가 메모리 주소 100을 요청했어? 그럼 운영 체제는 아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야.
요청한 메모리 주소 100은 실제 피지컬 디램의 주소 2000에 있어. 그러면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마음껏 가상의 메모리 공간, 버추얼 메모리 공간 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하는 가장 핵심은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각각의 개별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CPU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의 메모리 주소, 로지컬 메모리 주소를 실제 D램의 피지컬 메모리 주소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선 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배울 거예요. 어떻게 변환시킬 것이냐라는 거. 여기서 어떻게라는 거는 물론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만큼 효율적으로냐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것의 핵심은 오버헤드 없이, 즉 성능이나 다른 오버헤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배울 거는 메모리 매니지먼트입니다. 메모리 관리죠. 왜 필요하냐? 피지컬 디램의 양이 적기 때문이죠. 결국 얘는 무조건 꽉 찹니다. 꽉 찼을 때 그러면 내가 새로운 주소를 원할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거죠. 무언가를 빼내고 새로운 거를 다시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스토리지에서. 또는 사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만약 메모리 공간을 관리하려면 가능한 메모리에는 일정 수준의 일정한 양의 빈 공간, 프리 스페이스를 항상 확보해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 사용자나 사용자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대한 사용을 요청했을 때는 그 빈 공간을 항상 유지해 놨으니까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배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피지컬 디램이 진짜 그 자체가 무한히 커요. 그럼 메모리 공간을 크게 관리할 요인, 모티베이션이 없죠. 얘가 실제는 되게 작으니까. 빈번하게 꽉 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과 메모리 관리, 메모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한다가 저희 교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내용 배우고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가 보면 약간 두 개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주소 변환,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것만 먼저 쭉 가고 그 다음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같이 엮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메모리 주소 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여러분 다 배우시고 나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걸 수업을 들으면서까지 배워야 돼? 라는 현타가 오실 수도 있을 만큼 심플합니다. 저희 운영체제 지금까지 봤지만 정말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주소 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주소 변환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저희가 스케줄링 했던 것처럼 가정을 일단 좀 심플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소 공간은 그러니까 가상의 주소 공간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저게 버추얼 메모리죠. 버추얼 메모리가 주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주소가 있는 공간이라 해서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소 공간은 피지컬 메모리의 연속된 공간에 할당된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는 안 맞지만 어드레스 스페이스 즉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는 피지컬 메모리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잡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는 같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요거는 사실 이거는 제가 교재에 있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요 내용은 사실은 어드레스 그 트랜슬레이션이라기보다는 버추얼 메모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저기 뭐 C로 예를 들면 요즘 근데 C를 이제 더 이상 쓰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더만요. 보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뭐 러스트로 뭐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뭐 그런 연구 때문에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C로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X 인티저 X는 3000 한 다음에 X에다가 3을 더해요. 저걸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운 어셈블리 랭귀지로 보면 메모리에서 x라는 값을 가져와서 얘를 3만큼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그 값을 메모리에 스토어하는 거죠. 로드 스토어 그냥 명령어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로드하면 지금은 저희 교재는 저희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운 리스크 5가 아니라 인텔 아키텍처로 되어 있어서 저걸 제가 여러분한테 뭐 쓰세요 뭐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쟤는 그냥 내용은 보시면 이거예요. 각각 하나씩 보면 얘네들은 메모리의 주소입니다. 주소. 얘네들이. 여러분 그 C 짠 다음에 어셈블리 랭귀지로 컴파일하는 중간에 어셈블리 단에서 어셈블러 거치기 전에 덤프에서 보면 저렇게 왼쪽에 주소 그 다음에 명령어들이 쭉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덤프에서 보시면 그리고 얘네는 이제 무브하라는 거고요. 무브 무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디서 요 얘로 된 얘가 타겟 메모리 주소죠. 똑같아요 저희처럼 레지스터에 있는 값에서 거기에 오프셋을 더하거나 빼서 타겟 메모리 주소를 만드는 방식은 로드 스토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EBX라는 레지스터에 담겨 있는 값에 더하기 0을 한 그 주소로 가서 그 값을 레지스터 EAX에 담으세요라는 거예요. EBX, EAX 쟤네들은 인텔 32빗 아키텍처의 레지스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텔은 32빗은 다 앞에가 2로 되어 있고 64빗은 다 R로 되어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를 하는 거고요. 애드를 해서 EX에 담겨 있는 값에 즉 얘가 X가 담겨 있는 놈이죠. 요 주소에 뭐가 담겨 있냐면 X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놈을 3을 더한 다음에 다시 X에 업데이트 스토어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리스크 5에서는 스토어고 인텔에서는 그냥 무브 하는 거죠. 요겁니다. 근데 보면 저게 이 인텔 아키텍처가 명령어의 길이가 명령어 종류마다 같아요, 달라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운 걸 좀 환기를 시키면 인텔은 시스크 타입이에요, 리스크 타입이에요? 시스크 타입이죠. 시스크 타입은 명령어마다 길이가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죠. 그쵸? 리스크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명령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4바이트의 명령어 길이를 유지합니다만 인텔은 그렇지가 않죠. 물론 인텔이 바보라서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고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럼 그게 여기서도 보여요.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몇이에요? 무브는? 무브란 명령어의 길이는 4바이트죠. add는 3바이트죠. 다르죠? 이 128이 시작 주소니까 예,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128, 132, 135, 그 다음에 3000이라고 하는 X라고 하는 값이 있는 3000이라고 하는 값이 담겨 있는 거는 버추얼 메모리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실제 쟤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명령어들은 쭉 모아서 명령어들은 쭉 모아서 텍스트
세그먼트 또는 코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코드들,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순서대로 쪼로록 올려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메모리 주소가 할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들, 글로벌 전역 변수랑 그 다음에 스태틱할 베리어블, 스태틱 베리어블, 그 다음 리터럴 상수, 그 다음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들은 또 BSS 섹션에서 통으로 다 묶어서 데이터 섹션에 올려놓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재는 조금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 코드랑 그러니까 텍스트 섹션이랑 데이터 섹션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코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 코드 영역에 이제 쪼로록 있죠. 지금 저희 교재는 밑에가 하이 어드레스고 위에가 로우 어드레스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교재를. 아, 이번에 2월 달에 학회 가면 램지 교수 오던데. 물어봐야 되나? 부부가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 두 분이. 왜 이렇게 해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 진짜? 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저기에 명령어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해당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메모리 주소 128, CPU의 프로그램 카운터가 메모리 주소 128 가르치면 무브를 할 거고요. 그 다음 132 가르치면 add 명령어를 갖고 와서 수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35가 PC가 되면 다시 가가지고 move 명령어를 갖고 와서 스토어 동작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x는 3000이라고는 x의 값 3000은 스택에 있겠죠. 왜? 얘네들도 함수잖아요.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당연히 지역 변수고요. 로컬 베리어블이고, 로컬 베리어블들은 함수가 사용하는 로컬 베리어블들은 어디서 지원한다? 스택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스택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함수 펑션이 호출이 되면 스택 포인터가 값이 작아져서 스택 공간, 스택 프레임을 만들고 그 함수를 수행하기 위한 변수, 리턴 어드레스 등을 담죠. 그리고 함수가 리턴이 되면 다시 스택 포인터가 값이 커져서 해당 스택 프레임을 시스템에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실제 그러면 실제 피지컬 디램에 128, 132, 135 이쪽에 가면 저 내용이 있냐라는 거죠. 있지 않다는 거죠. 없죠. 다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한 잡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피지컬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할당하고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피지컬 메모리가 크고 이렇게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 어떤 특정 주소를 여기서 이 가상 메모리 주소를 알면 얘가 있는 피지컬 메모리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죠. 기억나세요?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죠. 알 수 있어요. 뭐만? 시작되는 주소가 어딘지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왜? 요 전체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갔으니까. 즉, 요 가상 메모리 주소에서의 오프셋 값만 알면 여기서 얼마가 있는지 아까 얘기하는 128, 132, 135라는 건 0을 기준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오프셋 값만 알면 내가 이 오프셋 값을 알고 이 0이 어디에 할당되는지만 알면 실제 피지컬 메모리 주소는 32KB 더하기 128, 뭐 132, 135를 해서 실제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이 무슨 어이없는 쉽디 쉬운 그거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각 얘네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버추얼 메모리가 실제 피지컬 메모리의
어디에 할당될 때 그 시작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레지스터를 시스템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걸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특징, 실제 우리 모드 빛 담는 레지스터와 똑같이 그냥 하드웨어를 줘요. 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바운드 레지스터라는 걸 줍니다. 얘는 갔을 때 이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를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는 다이나믹 릴로케이션 근데 하드웨어 베이스드 릴로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저 용어 제목을 저렇게 지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우리가 버추얼 어드레스를 여기 알았어요. 앞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128이었어. 그래서 move 해서 0하고 EBX 아이고 EAX 이게 여기에 담겨 있죠. 이 명령어가 네 4바이트의 크기로 얘는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럼 얘 CPU에 PC가 128이야. 그러면 실제 요걸 가져와야 되죠. 그럼 CPU는 128에 접근해라는 거예요. 그럼 128로 접근해 할 때 이 128은 당연히 가상의 메모리 주소예요. 로지컬 어드레스예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네가 사용하는 128이 실제 피지컬 디램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실제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OS는 그럼 피지컬 어드레스 계산을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 시작하는 거 여기야. 그럼 32kb에다가 더하기 128을 해서 실제 피지컬 디램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요 말이에요. 피지컬 어드레스는 버추얼 어드레스 플러스 베이스 레지스터에 담겨 있는 값이야. 저 버추얼 어드레스라는 거는 실제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버추얼 메모리의 시작 주소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놈이냐라는 거죠. 왜? 얘가 그대로 가니까. 그 오프셋을 유지한 채 그대로 가니까 버추얼 메모리 주소는 실제 앞에서 얘기했던 0에서부터 128이라는 저 값이죠. 저 버추얼 어드레스는 결국 0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는 오프셋 값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걸 물고 들어가면 피지컬 어드레스는 알 수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바운드 레지스터가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실제 내가 버추얼 메모리 주소를 넣어서 계산을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값이 나오는데 내가 뭔가 버추얼 메모리 주소를 받았어. 얘가 베이스 주소죠.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고 내가 여기에 더하는데 더하는 값이 봤던 17kb가 나왔어요. 뭔가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그러면 49kb가 딱 나왔죠. 뭔가 계산을 했는데 내가 OS가 계산을 해서 피지컬 어드레스를 뽑아보니까 49kb가 나왔어요. 그럼 이 49kb가 올바른 메모리 주소인지를 한 번은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검사를 뭘로 한다? 바운드 레지스터에 있는 값으로 한다는 거죠. 바운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16kb라고 하면 예를 들면 피지컬 메모리 주소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만 유효한 메모리 주소라는 거예요. 32부터 바운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인 16을 더한 48. 요 안에 있는 내가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요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거를 검사하는 게 바운드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일리갈 잘못된 메모리 액세스인지를 검사해주는 용도로 바운드 레지스터를 씁니다.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다이나믹 릴로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요거는 뒤에 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 이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8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 값이 리저너블한 값이냐 리갈 유효하고 유효한 접근인지는 바운드 레지스터를 갖고 우리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왜 계속 다이나믹 릴로케이션이라고 하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걸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걸 보는 게 맞을까? 자, 요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프로세스 B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프로세스 A가 제일 처음에 왔어요. 오면 베이스 레지스터는 32kB죠. 그쵸? 지금 보면. 그러면 베이스가 32고 프로세스 A가 실제 데이터가 담겨 있는 놈은 베이스 32, 바운드 48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A가 막 수행이 됐어. 수행이 됐다가 이제 얘가 터미네이션이 됐어요. 프로세스가. 끝났어. 그러면 얘는 메모리에서 쫓겨나겠죠. 그쵸? 쫓겨나서 스토리지에 있다가 다시 내가 컴퓨터 전원을 켜고 그걸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다시 사용하게 되면 다시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죠. 그럼 메모리에 다시 얘가 처음에 여기 있다가 다시 스토리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항상 피지컬 메모리에 동일한 장소에 올라가나요? 그건 보장할 수 없죠.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때 메모리에 빈 공간을 찾아서 올라가야 돼요. 즉, 우리가 프로세스를 스토리지에서 메모리를 올릴 때마다 얘가 올라가는 실제 피지컬 디램의 주소는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다이나믹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나믹, 그러니까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매번 다른 곳에다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올리는 건 로케이션, 그 다음 올리는 건 릴로케이션이죠. 계속 반복해서 릴로케이션을 할 때 매번 올릴 때마다 얘가 올라가 있는 피지컬 디램의 주소는 바뀌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베이스 레지스터는 내가 처음에 얘를 딱 올렸어. 올렸더니 얘가 피지컬 디램에 32kB에 딱 올라가서 0이. 그럼 베이스 레지스터에 32kB가 딱 담기죠. 그쵸? 그런데 내가 이 프로세스가 다시 내려갔어. 내려갔으면 내려간 다음에 스토리지로 간 다음에 다시 릴로케이션에서 올라올 때는 얘가 12kB부터 16kB, 즉 28kB 사이에 피지컬 디램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때 베이스 레지스터 값은 몇이 돼요? 12가 되는 거예요. 12kB. 이해되세요? 그래서 메모리에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올리는 건 항상 다이나믹 릴로케이션이에요.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운영체제 역사를 할 때,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을 할 때 이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메모리 릴로케이션의 문제를. 메모리에 오로지 하나의 잡만 올라가요. 그러면 이 잡이 올라가는 위치는 항상 동일하겠죠. 잡이 10개 있는데 1번 잡도 메모리 올라갈 때 딱 하나만 올라가고 2번 잡도 하나만 올라가. 3번 잡도 하나만 올라가. 그럼 올라가는 얘가 어떤 잡이 오든 메모리에 위치하는 놈은 동일할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매번 릴로케이션이 되지만 얘는 다이나믹이 아니죠. 스태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에서는 메모리에 여러 개의 잡이 있잖아요. 그러면 잡이 있으면 잡이 막 있다가 예를 들면 새로운 잡이 올라와야 되는데 메모리에 공간이 부족해. 그럼 원래 있던 놈을 빼야 되죠. 빼고 빈 공간 만들어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또 이전에 내려갔던 걸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럼 다시 또 메모리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올려야 돼요. 그럼 올라갈 때마다 얘 위치는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에서는 다이나믹 릴로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제목을 여러분한테 좀 있어 보이게끔 짓겠다고 다이나믹 릴로케이션을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제는 스토리지로 가진 않았어? 스토리지는 가진 않고 메모리에 메모리 이렇게 있다가 메모리에 프로세스 1이 있어요. 프로세스 2가 여기 있어요. 얘 시작 주소가 100, 얘 시작 주소는 1000이에요. 그쵸? 자, 그럼 P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은 얼마예요? 이 크기는 동일하게 뭐 100이라고 할게요. 크기는 100. 베이스 레지스터 값은 뭐예요? 이건 피지컬 메모리예요. D램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100이 되겠죠. 프로세스 2가 수행될 때 베이스 레지스터는 100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P1과 P2를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해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그럼 P1이 수행될 때는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100이어야 되고요. P2가 수행될 때는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1000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각 개별 프로세스마다 저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이 다르죠. 그러면 프로세스마다 저 베이스 레지스터 값이 다 다른데 그러면 P1 수행하다가 타임 슬라이스만큼 수행하다 멈추고 P2를 수행할 때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100에서 100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지 저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갖고 우리가 가상 메모리 주소를 피지컬 메모리 주소로 바꿀 거잖아. 그럼 그 P1의 베이스 레지스터는 100, P2의 베이스 레지스터는 1000인 거를 누가 알려줘요? 자, OS가 알려줘요. 그러면 저 개별 프로세스마다 나의 베이스 레지스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값은 어디에 있어요? 어이구야, 똑똑들 하시네. PCB에 있죠. 우리가 얘기했죠. 개별 프로세스마다 그 프로세스가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우리는 PCB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서 OS가 관리하죠. 그러면 주소 변환을 위해서 필요한 개별 프로세스마다 주소 변환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도 어디에서 관리한다? PCB로 관리한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P1에서 P2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 우리는 레지스터의 값도 복구하죠. 그다음에 뭐 IO 정보들도 다 복구하죠. 그리고 뭐 또 한다? 베이스 레지스터 값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와 바운드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한 쌍이 있어요. 시스템에. 하드웨어에 한 쌍이 있습니다. 한 쌍. 물론 프로세스마다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가 있으면 그걸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 몇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맥시멈 몇 개다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쌍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쌍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때마다 OS가 너 프로세스 P1이야? 그럼 너의 베이스 레지스터는 100이야. P2야? 베이스 레지스터가 1000이야. 이건 OS가 그 각각의 개별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동안만큼은 개별 프로세스의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각각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저장 관리합니다. PCB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네. 얘가 내려가면 아까 얘기한 스토리지로 내려가면 PCB도 없어지잖아요. 좀비 프로세스가 아닌 이상 PCB 없어지잖아.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다시 올라올 때의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OS가 확인해서 저장 계속 관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컨셉적으로. 그러면 왜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를 굳이 줬을까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겠어. 시작 주소를 알면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걸 굳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이스 값을 알고 있잖아. PCB에 있잖아요. 우리가 P1의 베이스 레지스터
레지스터 이름이 좀 P1이란 프로세스가 피지컬 디램에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100에서 시작해. 우리 갖고 있잖아요. 값을 PCB로. 프로세스 2는 메모리 주소 피지컬 디램 1000부터 있어. 1000부터 연속적으로 쭈루룩 있어. 이걸 우리는 PCB에 값이 있으니까 알잖아.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레지스터란 하드웨어를 줘서 거기에 그 값을 담을까요? 안정성을 높이려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우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주소 변화를, 저희가 나중에 그 기본적으로 아까 베이스랑 바운드를 하드웨어에 따로 두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있는 거는 안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학생이 얘기하신. 그것도 두 번째 이유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좀 주소 변화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 개념은 어드레스 테슬레이션 끝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PCB에 베이스 값이 있어요. 그럼 주소 변환을 할 때마다 나는 베이스 값을 갖고 와야 되죠. 그러면 갖고 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메모리로 가야 되죠. 그럼 매번 주소 변환을 할 때마다 메모리를 쳐다봐야 돼요. 메모리에 읽는 동작을 유발하면 시스템의 성능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메모리에 접근할수록, 스토리지에 접근하면 할수록 시스템의 성능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 값을 메모리에 매번 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어줘요. 시스템에서 MMU라고 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는 하드웨어를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는 베이스 레지스터, 저기 리미트 레지스터라고도 하는데 얘가 바운드 레지스터예요. 바운드 레지스터라는 MMU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버추얼 어드레스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하드웨어적으로 베이스 레지스터에 더해요. 그러면 피지컬 어드레스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피지컬 어드레스의 값을 갖고 바운드 레지스터의 값과 비교해서 얘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정상적이면 피지컬 어드레스를 아웃풋으로 내보내고요. 만약에 바운드 레지스터를 넘어가는 값이야. 그럼 얘는 일리갈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exception, 폴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드웨어에서 해버리면 매번 메모리에 가서 값을 갖고 와서 읽어서 주소 변환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PCB에는 그럼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P1이 왔을 때 또는 프로세서 P2가 왔을 때 프로세서 P3가 왔을 때 그 각각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 값은 당연히 처음에는 PCB를 보고 우리가 해당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그 해당 프로세스의 PCB에 있는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 값을 갖고 MMU의 베이스 레지스터와 바운드 레지스터 값을 세팅하게 되는 거죠. 얘를 수행하다 P2가 와. 그럼 P2의 베이스 바운드 값을 PCB로부터 가져와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할 때 베이스 레지스터와 바운드 레지스터 값을 세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MMU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운영 체제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계속 지금도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어라는 논문을 계속 냅니다. 하드웨어 학회 가면 소프트웨어가 아예 없어. 다 하드웨어를 할게요. 저는 두 학회를 다 가야 되거든요. 껴 있어서. 보고 있으면 웃겨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만약 기술 회사를 가면 하드웨어 엔지니어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되게 친하고 서로 의견 교류 잘하고 잘할 것 같죠? 아니,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서로 바보 취급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기술 회사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의 핵심은 뭐냐? 하드웨어가 MMU라고 하는 이런 하드웨어 유닛을 제공해 주고 운영체제가 각 프로세스의 베이스 바운드 값을 PCB에 저장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하이브리드 코 디자인을 통해서 최적의 주소 변환, 그러니까 속도적으로도 좋고 가장 좋은 효과적인 주소 변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이래요. 하드웨어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를 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그나마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에요. 나머지는 되게 못해요. 제가 학부 때부터 시작해서 근 30년 가까이를 하드웨어만 하다가 대학 그 박사 받으러 갈 때 사장님이 너 컴과 가 이씨. 아, 김영석 그때는 과정이었어요. 과장은 컴퓨터 공학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 기업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할 때 되게 나이스하게 막 학생들한테 설명하죠. 학번 때. 쌍욕 입에 벤 사람들입니다. 저 때가 김기남 사장님이셨어요. 그, 그, 대학원에 이렇게 풀로 보내주면 사장님 면접을 최종하고 나중에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한 번 더 합니다. 나 어디 어디로 가서 뭐 하겠다. 몇 년간 그 사람의 모든 월급부터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거기서 하는 연구 활동비 다 대주는 거니까 회사로서는 큰 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두 명? 두세 명 뽑거든요. 전체에서. 저도 이제 운빨 좋아서 갔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보더니 전 제일 처음에 로파워 디자인 쪽 가겠다. 연구실 한 5개 선정해서 쫙 리스트 했죠. 여기 가겠습니다. 응, 닥쳐. 그러더라고. 진짜 첫 마디가 닥쳐요. 너 거기만 컴퓨터공학과 가? 에? 컴퓨터공학과 가라고 이씨. 너 그거 안 가면 안 보내줘 이씨. 맨 끝에 다 이씨. 제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냥 묻지 말고 가 이씨.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 매주 이제 사장님 주간 회의가 토요일에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 회의를 준비하면 저는 목요일부터는 밤을 샙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 7시에 딱 발표하러 가는 임원한테 발표자로 딱 세팅해서 주고 저희는 이제 해장국을 먹으러 가죠. 그러면 이제 12시, 8시부터 10시까지 D램 회의를 하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는 플래시 메모리 회의를 딱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쫙 내려와요. 그럼 그 얼굴 표정 보면서 다음 주가 예상이 돼요. 웃으면서 왔다 우리 팀장이 아 오케이 굿. 좀 널널하게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근데 왔는데 얼굴이 어둡다. 죽었다. 다음 주는 없다. 근데 그 회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사장님 느낀 게 하드웨어 팀이랑 소프트웨어 팀이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주장만 빠닥빠닥 우기고 맨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한번 회의 들어가 봤거든요. 몇 번? 제가 들어갈 짬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보니까 막 그 임원들끼리 막 그때는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랬으니까 아니 50 먹은 아저씨들끼리 뭐 저기서 바닥바닥 싸우지? 막 서로 싸워요 진짜. 그리고 사장님이 싸우지 마 이씨 두 대 나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좀 알고 소프트웨어도 시스템 쪽도 아는 이 두 쪽을 다 알고 조율해주는 인력이 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컴과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전작가로 좀 처음에 1, 2년 보낸 거예요. 졸업을 못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오셔서 전작가 복수 전공한다 그러면 제가 좀 말리거든요. 그게 여러분보다 전작가가 훨씬 똑똑하고 걔네들이 이게 아니라
수학 베이스가 달라서 그래요. 수학 베이스. 가서 그 학문의 개념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이해하는데 시험 문제를 못 풀어요. 어. 수학 베이스가 달라서. 거기는 다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다 해석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는 다변양 해석기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업수학을 여기서 보통 전작가에서 하는 공업수학, 공대에서 하는 공업수학을 구구단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작가는 그래도 C를 좀 만져봤거든요. 꼬작꼬작 해보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과 가서 이제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간과하신 게 있죠. 저는 C를 싫어했던 거죠. 학부 때. 근데 아무튼 가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만큼 안 돼.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나중에 어느 회사를 가시건 예를 들면 엔지니어라고 하면 카운터 파트에는 하드웨어 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 용어들은 뭐고 개념이 뭔지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음, 그거는 필요합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 박사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매번 제가 논문을 내면서 하는 주제가 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디자인이거든요. 잘 먹혀요. 그게. 왜냐면 두 개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는 상용화된 모든 운영체제 시스템은 저렇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가 뭔가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가 최적화하는 방식이. 모두 빛 우리가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 변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최종적 모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상용화된 그 현대의 운영 체제에서 이런 단순한 건 아니고 저희가 뒤에 배우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 복잡한 건 아니고 조금 다른 형태의 주소 변환을 하지만 근본적인 건 이러한 방식은 계속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제가 글쓰기가 이때 되게 귀찮았나 봐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 안 하거든요. 교재에 이렇게 해서. 근데 글쓰기가 너무 귀찮았었나 봐요, 이때.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게 주소 변환을 위해서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 다음에 프리빌리지드 모드, 즉 커널 모드를 제공해 주죠. 얘는 이제 모드 bit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 변환을 하는 건 OS가 하는 거고 이때는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주소 변환을 하는 동안은 주소 변환을 할 때는 당연히 OS가 관여를 하고 OS가 관여를 할 때는 당연히 커널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익셉션에 대한 문제. 얘네들도 이제 하드웨어가 일정 부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는 사용자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의 값을 접근해서 값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의 값을 바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다 커널 모드에서 운영 체제가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소 이거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프로세스가 스타트 되고 나면 주소 변환을 하는 거고 얘가 끝나면 얘는 이제 가고 만약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면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 페어 값을 세이빙 앤 스토어링 한다. 누가? OS가 뭘 통해서? PCB를 통해서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뒤에 사실 메모리 매니지먼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그 피지컬 메모리에 어느 공간이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요청을 했을 때 그 빈 공간에다가 스토리지에서부터 값을 갖고 와서 빈 공간에 딱 채워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리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OS는 항상 관리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관리하진 않아요. 저희가 뒤에 좀 자세히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S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OS는 피지컬 메모리의 빈 공간을 항상 빈 공간이 어디서 얼만큼 있는지를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A가 있으면 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은 게 원래 여기는 지금 크기를 써놨잖아요. 16KB라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은 모든 사이즈가 다 같으니까 요 숫자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타트 어드레스랑 크기 위드스라고 해야 되나? 뭐 이 값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다음 요 그림이 이제 저희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컨텍스트 스위칭, 즉 프로세스 1을 수행하다가 프로세스 A를 수행하다가 프로세스 B를 수행하게 되면 프로세스 A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와 프로세스 B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스위칭을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스위칭 해주냐? OS가 스위칭을 해주고 그 값들은 PCB를 통해서 각 개별 프로세스의 베이스 바운드 레지스터를 OS가 저장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 그림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15장이고 16장을 이제 목요일부터 배우게 될 건데 제가 16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버추얼 메모리를 피지컬 메모리에 연속된 공간에 할당을 하죠. 그렇죠? 저렇게 할당을 할 겁니다. 지금 피지컬 메모리는 더 커요. 우리는 더 크다고 가정을 하고 저렇게 하는데 D램이 피지컬 메모리가 우리는 널널해요?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피지컬 메모리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저기에 연속된 공간에 할당한다고 할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D램은 되게 항상 부족해. 허덕허덕거려. 그 상태에서 내가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저렇게 피지컬 D램에 저렇게 연속된 공간에 할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인 점이 혹시 없으세요? Not in use. 네? 네. 저기 not in use 부분이요. not in use 그 힙이랑 탭 사이에 있는 not in use라고 하는 거가 저거 사용도 안 하는데 왜 할당하냐라는 게 불만이세요? 아니요, 저기 힙이랑 스택 바깥쪽에도 not in use 부분. 비어있는 그러니까 디램은 항상 부족한데 저거를 왜 여기 나중에 비우는? 다른 소스가 들어오는 네, 그러면 얘도 여기에도 내가 1이면 따라고 얘는 프로세스이고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컸어. 그러니까 연속되는 걸로 할당을 해야 된다고. 연속된 걸로 할당한다는 게 있어. 이 원소의 메모리 필터 값을 뒤에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면 이게 이동만
얘네들도 발상을 그냥 아직 사용 안 하고 사용할 줄 아는 뭐가 안 아까워.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궁금하지라면 어떻게 막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끼리끼리 너무 끼리끼리만 모으면 이게 학연 지연에 따라서 국가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얘네들은 학연 지연은 없죠. 예. 끼리끼리. 그럼 스택은 스택끼리. 아니 스택은 스택, 힙은 힙, 코드는 코드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얘가 크기가 2KB 예요. 얘도 크기가 2KB 고 얘도 크기가 2KB라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가 한 10KB 프리 공간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내가 피지컬 메모리를 딱 봤더니 자, 여기 OS가 올라와 있고 여기 뭐 P1, 여기 P2, 그다음 여기 P3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6KB가 딱 남아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전에 이 전체를 연속된 공간이 할당해야 된다면 저기에 할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얘를 전체를 연속된 공간으로 할당하려면 저기 6KB밖에 빈 공간이 없으면 못 넣죠. 그럼 P1이나 P2나 P3 셋 중에 하나를 빼내고 넣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코드는 그냥 코드끼리만, 스택은 스택끼리만, 힙은 힙끼리만 한다 그러면 저 6KB에 내가 얘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신 내용이 사실 챕터 16의 핵심 내용 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뭐냐? 코드를 저희 코드 세그멘트, 힙을 힙 세그멘트, 스택은 스택 세그먼트 해가지고 세그먼트는 세그먼트끼리만 옮겨주는 거예요. 저 가운데를 넣지 않고. 그런 기법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메모리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코드 쉐어링의 감점에서도 유리합니다. 그거를 챕터 16에서 뭐 이미 기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챕터 16을 통해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